차가운 공기가 JK그룹의 최상층 회의실을 지배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감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모든 이의 시선은 오직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JK그룹의 총수 권지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얼굴은 정교하게 빚어진 얼음 조각상 같았고, 짙은 흑요석 같은 눈동자는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방금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차없이 중단시킨 참이었다. 반대 의견을 내비치려던 한 임원의 입은 그의 싸늘한 시선 한 번에 그대로 닫혔다. 수익성이 불분명한 프로젝트에 더 이상 그룹의 자원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즉시 철수 절차를 밟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결정은 언제나 단호했고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가 개입될 여지는 단 1%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기계라 불렀다.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사업가. 권지혁에게 회사는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모든 임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는 그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말에 불과했다. 그의 세계에서 효율성과 결과는 유일한 미덕이자 신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야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김 실장은 오랫동안 권지혁의 부친과 조부를 보좌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이례적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며 화면에 떠 있는 문서를 가리켰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었다. 얼마 전 타계한 권지혁의 조부 JK그룹의 창업주가 남긴 유언장의 핵심 조항이었다. 거기에는 그룹의 모든 의결권을 그에게 상속하는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문구가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회장님의 유언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일부 세력들이 이 조항을 빌미로 대표님의 경영권 승계를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권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결혼. 그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였다. 사랑이라는 불확실한 감정에 기반하여 법적, 경제적 책임을 공유하는 행위는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는 결혼을 또 하나의 사업적 합병
혹은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조부의 유언은 절대적이었고 그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친족들의 존재는 분명한 현실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시나리오와 해결책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감정은 배제한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을 찾아낸다. 그것이 권지혁의 방식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은하 디자인의 작업실은 절망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한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책상 위에 흩어진 압류 통지서와 대출 독촉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한때는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그녀의 꿈이었던 이 회사는 이제 거대한 빚더미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몇 달 전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준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주요 협력사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무산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거대 기업인 태양그룹의 비열한 계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셨다. 한서연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은행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했지만 이미 기울어버린 배에 올라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재능과 열정만으로는 이 차가운 현실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녀는 낡은 작업대 위에 놓인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부르주인 손으로 쓸어보았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섬세한 감성이 담긴 스케치들은 이제 휴지 조각처럼 무력하게 느껴졌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지독한 무력감만이 남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절망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던 바로 그날 오후, 기적처럼 혹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한 남자가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난 그는 권지혁의 비서 김 실장이었다. 그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서연의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분석 자료와 함께 믿을 수 없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 계약 결혼. 권지혁의 아내 역할을 1년간 수행하는 대가로 JK그룹이 은하 디자인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켜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한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눈앞의 서류를 보면서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런데 이 서류는 그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 하나의 비즈니스 계약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가 지켜온 모든 가치관이 모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김 실장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김 실장은 권지혁 대표가 이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즉 안정적인 이미지와 확고한 경영권 승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한서연이 왜 적임자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깨끗한 사생활, 단아한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를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말이었다. 계약서에는 상세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사적인 감정 교류 금지, 외부 활동 시 부부 역할 수행 의무, 계약 기간 동안 비밀 유지, 그리고 1년 후 이혼 시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거래였다.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한쪽에는 그녀의 자존심과 인생이, 다른 한쪽에는 쓰러진 아버지와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직원들의 얼굴이 놓여 있었다. 선택은 명확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다. 그녀가 자신을 팔아야만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종이 위에서 자신을 옥죄어 오는 활자들을 무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결국 며칠 밤낮의 고민 끝에 한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병원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지친 목소리와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J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권지혁의 집무실에서 그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거대한 공간을 채운 것은 무거운 침묵과 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뿐이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처럼 냉정하고 몸이 건조했다. 계약서는 모두 읽어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의 첫 마디였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한서연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고개를 저었다. 질문 같은 건 없었다. 아니,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을의 입장이었을 뿐이다. 권지혁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까딱하고는 변호사가 내민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의 필체는 그의 성격을 보여주듯 날카롭고 단정했다. 이제 한서연의 차례였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펜이 청근 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의 얼굴, 직원들의 기대 어린 눈빛, 그리고 산산조각 난 자신의 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한서연. 자신의 이름을 적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만 같았다. 서명이 끝나자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그녀의 법적 남편이 된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미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건넸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 집으로 짐을 옮기도록 하세요. 주소는 김 실장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내 아내다운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 역시 계약의 일부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돌아 집무실을 나가버렸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한서연은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담보로 한 차가운 거래의 시작일 뿐이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녀의 세상은 이미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렇게 두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리 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에 떠있는 얼음성 같았다. 사방이 광택 나는 대리석과 차가운 금속, 그리고 흑백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만이 유일한 색채처럼 느껴졌다.
한서연은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미술관에 잘못 발을 들인 이방인 같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가 가져온 작은 화분과 아끼는 책 몇 권, 손때에 묻은 스케치북은 미니멀리즘의 극치인 공간과 철저히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권지혁이 아닌 무표정한 얼굴의 가사 관리인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집 안의 동쪽 끝에 위치한 방으로 안내했다. 권지혁의 침실은 서쪽 끝에 있다고 했다.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듯한 구조였다. 방은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역시나 차갑고 비인격적이었다. 서연은 짐을 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그녀의 신혼집이 아니라 1년간 머물러야 할 고급 감옥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작은 로즈마리 화분을 내려놓았다. 향긋한 풀내음이 조금이나마 이 삭막한 공간의 공기를 바꿔주길 바라면서 그날 밤늦게 권지혁이 돌아왔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들어와 그녀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와 그녀 옆에 놓인 알록달록한 쿠션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평소의 무감정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공동생활 수칙이라는 제목이 붙은 또 다른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읽어보고 숙지하도록 하세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으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건조했다. 수칙에는 서로의 사적인 공간, 특히 그의 서재와 침실에 절대 출입하지 말 것, 식사는 각자 해결할 것, 공식적인 일정 외에는 서로를 방해하지 말 것 등 부부라기보다는 하우스메이트,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규칙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한서연은 어이가 없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원하는 방식이라면 그녀는 기꺼이 유령처럼 지내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저 계약 기간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새벽같이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왔고 한서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과 작업실로 개조한 작은 서재에서 보냈다. 가끔 마주칠 때면 가벼운 목례나 형식적인 인사말이 오갈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투명한 벽이 존재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삶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권지혁은 자신이 없는 집안 곳곳에서 한서연의 흔적을 발견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예쁜 찻잔,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스니커즈, 그리고 가끔 주방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 그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었다. 그는 서재의 CCTV를 통해 거실에서 무릎을 담요로 덮고 스케치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곤 했다. 그럴 때면 그녀의 주변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비논리적인 감상이라고 치부하면서도 그는 좀처럼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편 서연은 이 거대한 집을 채운 지독한 외로움을 보았다. 수십 벌의 똑같은 디자인의 양복, 개인적인 사진 한 장 없는 삭막한 장식장, 그리고 그가 밤늦게 혼자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적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는 않았지만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독의 편린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계약 후 첫 공식 일정은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비공개 만찬이었다. 한서연은 권지혁이 보내준 디자이너가 골라준 다나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섰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대화로 투자자들의 아내들로부터 금세 호감을 얻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계약서의 조항 이상으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투자자 중 한 명이 두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해 물었을 때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지어낸 로맨틱한 이야기에 자신도 모르게 맞장구를 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미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만찬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다. 한서연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목을 감싸 쥐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하얗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붉은 반점들이 피어올랐다. 권지혁은
처음에는 그녀가 체하기라도 한 줄 알고 무심하게 대했지만 식은땀을 흘리며 의자 위로 쓰러지는 그녀의 모습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다급하게 운전기사에게 소리쳤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 최대한 빨리.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급함, 밤과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뒷좌석으로 몸을 옮겨 의식을 잃어가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만찬에 나왔던 음식 중 견과류가 들어간 소스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서연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았다.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이며 기다리는 몇십 분이 권지혁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다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한서연은 약 기운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권지혁은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서로의 사적인 공간에 출입하지 말 것, 자신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지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자 평소에 강단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연약하고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잠시 그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주방으로 가 물과 해열제를 가져왔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잠든 그녀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고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었다. 기계처럼 움직이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다. 이것은 계약 이행의 일부인가? 아니면 파트너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책임자의 의무인가?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낯선 감정은 그런 이성적인 분석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싶다는 원초적인 본능 혹은 그 비슷한 무언가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한참 동안 그녀의 곁을 지키던 그는 서연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고 잠든 그녀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고요한 침묵 속 창밖에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권지혁의 견고했던 얼음성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완벽한 세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그것도 아주 위험한 변수가 생겨났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변수의 이름은 아마도 감정일 것이었다. 알레르기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권지혁은 여전히 무심하고 차가웠지만 그의 시선이 이전보다 더 자주 한서연에게 머문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했는지 묻거나 필요한 것은 없는지 김 실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챙기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이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뿐이라고 서연은 애써 생각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작은 온기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 역시 그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같은 공간의 공기를 공유하며 서로의 존재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 변화의 기류가 본격적인 파도를 맞은 것은 JK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서였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 화려한 연회는 한서연이 권지혁의 아내로서 공식적으로 사교계에 데뷔하는 무대였다. 그녀는 어깨선이 드러나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보석으로 장식된 클러치를 든 채 자신을 비추는 거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해도 그녀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지는 듯 했다. 준비됐나?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었다. 평가하는 듯한 눈빛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그녀에게 다가와 직접 목걸이를 채워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숨결과 옅은 향수 냄새가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밤 당신은 그냥 한서연이 아니야. JK그룹의 안주인이지.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마.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고 계약의 조건이기도 해. 그의 말은 격렬하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서연은 조금 용기를 얻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들에게 쏟아졌다. 호기심, 질투,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그녀를 향해 날아와 날카롭게 박혔다. 사람들은 얼음 왕자 권지혁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혜성처럼 나타난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다. 서연은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지만 권지혁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이끌었다. 그의 천과 지지 덕분에 그녀는 가까스로 등을 꼿꼿이 펴고 미소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문제의 인물이 나타난 것은 파티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였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태양그룹 윤 회장의 외동딸 윤유라였다. 그녀는 인형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예리하고 공격적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을 향해서는 꿀이 떨어질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한서연을 향한 시선에는 경멸과 저기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지혁 씨, 옆에 계신 분은 소개 안 시켜줄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었어? 윤유라의 목소리는 명랑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권지혁은 표정 변화 없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 아내 한서연입니다. 인사해요, 윤유라 씨. 아나에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그의 말에 윤유라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지만 그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서연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어머, 은하 디자인의 따님 아니세요?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지혁 씨는 구세주나 다름없겠어요. 그녀의 말은 서연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이젠 괜찮아졌어요. 잠시 후 권지혁이 다른 기업 총수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윤유라는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든 웨이터를 붙잡아 세우더니 마치 실수인 척하며 서연의 드레스 위로 와인을 쏟아버렸다. 차가운 액체가 드레스를 적시자 서연은 낮게 비명을 질렀다. 윤유라는 과장도에게 놀란 척하며 손수건을 건넸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귓가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 너 같은 배경 없는 애가 설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지혁 씨 옆자리는 더더욱 그렇고 그 사람은 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냐. 넌 그냥 잠깐 필요한 장식품일 뿐이라고. 그러니 괜한 꿈 꾸지 말고 계약 기간 끝나면 얌전히 사라져줘.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한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사실이었기에 더욱 아팠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어깨를 보며 윤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지, 윤유라 씨? 권지혁이었다. 그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윤유라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권지혁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신의 턱시도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리고는 윤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연 회장의 소음을 모두 잠재울 만큼 낮고 위압적이었다. 다시는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한서연은 JK그룹의 안주인이며 그녀에 대한 모욕은 나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소. 그리고 태양그룹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주게 될 거라는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윤유라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연의 손목을 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의 넓은 재킷이 그녀의 젖은 드레스와 떨리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단단한 손에 이끌려 걷고 또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몇 번이나 입을 열어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차갑게 굳어있는 그의 옆모습을 보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왜 자신을 감싸준 것일까?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다. JK그룹 안주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는 감히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거실에 홀로 남아 그의 천이 희미하게 남은 재킷을 꼭 끌어안았다. 그날 밤 권지혁 역시 자신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윤유라의 말에 상처받은 듯한 서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먼저 튀어나왔다.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할 자신에게서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계획에 대한 침해 때문에 생긴 불쾌감이라고 합리화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낯선 감정은 그 합리화를 비웃고 있었다. 얼음성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창립 기념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은 윤유라와 그녀의 아버지인 윤 회장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들의 분노는 비수처럼 날아와 정확히 한서연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그녀의 가족과 회사를 겨눴다. 윤 회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은하 디자인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원자재 공급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납품을 중단했고 마지막 남은 클라이언트들마저 등을 돌렸다. 업계에는 은하 디자인이 JK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라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져나갔다. 간신히 회복 중이던 서연의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의 지친 울음소리를 들으며 한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권지혁과의 계약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그녀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그녀는 다시 한번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공급업체 사장을 찾아가 애원도 해보고 클라이언트에게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무력했다. 밤늦게 텅 빈 작업실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이 모든 상황은 김 실장을 통해 즉시 권지혁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듣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계약서상 그의 의무는
은하 디자인의 초기 부채를 해결하는 것까지였다. 태양그룹과의 지속적인 분쟁에 개입해야 할 법적, 계약적 책임은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파티장에서 윤유라의 모욕적인 말에 창백하게 굳어있던 서연의 얼굴과 병원으로 실려 가던 날 밤에 연약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김 실장, 네 대표님. 태양그룹이 은하 디자인에 가하는 압박의 모든 경로와 방식을 파악해. 그리고 윤 회장의 약점도 전부 다시 훑어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김 실장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JK그룹의 핵심 정보팀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태양그룹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윤 회장이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거에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그것은 태양그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권지혁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로서 국세청에 탈세 관련 자료 일부를 흘렸고 동시에 JK그룹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태양그룹이 공들이던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에 미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권지혁은 밤늦게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느 날 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어린 시절 무표정한 자신과 엄격하고 냉정한 아버지, 그리고 늘 그림자처럼 슬픈 미소를 짓고 있던 어머니가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사랑 대신 복종을, 칭찬 대신 성과를 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은 애정의 대상이 아닌 그룹을 이어받을 후계자,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약하고 감정적인 것은 쓸모없다고 배웠다.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배신당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자라왔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감정의 문을 굳게 닫고 얼음 가면을 썼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변수는 그가 닫아버린 문을 자꾸만 두드리고 있었다. 힘 있는 자에게 짓밟히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모습에서 그는 과거 힘없던 자신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갑자기 모든 압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원자재 공급 업체는 먼저 연락을 해와 사과하며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제안했고 등을 돌렸던 클라이언트들도 다시 돌아왔다. 심지어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까지 들어왔다. 한서연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 이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업계의 JK그룹이 태양그룹을 상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이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해외 프로젝트의 난항으로 윤 회장이 은하 디자인 같은 작은 회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날 밤 한서연은 처음으로 규칙을 어기고 권지혁의 서재의 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연 그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다. 당신이 한 거죠? 우리 회사 일. 권지혁은 시선을 피하며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서툴렀고 특히 이런 종류의 대화는 그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는 최대한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은하 디자인은 이제 JK그룹의 자회사야. 자회사에 대한 공격은 그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조치였을 뿐이야. 하지만 한서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변명이 서투른 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단지 계약 때문에 혹은 비즈니스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리스크 관리였다면 이런 방식은 아니었겠죠.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권지혁 씨.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권지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 계산과 거래로 가득했던 그의 세상에서 대가 없는 순수한 감사의 말은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서연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다시 혼자 남은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부러뜨렸다. 그녀의 그 한마디가 그의 철벽 같은 방어막을 뚫고 들어와 심장을 어지럽게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웃지 않는 어린 아이의 모습 위로 상처받았지만 꿋꿋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한서연의 얼굴이
겹쳐졌다. 한서연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이인승 권지혁의 마음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남겼다. 그는 며칠 동안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일에 몰두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집중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는 이제 선명한 균열을 넘어 서로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작은 문이 생긴 것 같았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용기는 아직 누구에게도 없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 어색하지만 따뜻해진 기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은 제주도 출장 때문이었다. JK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을 앞두고 보수적인 성향의 해외 투자자인 앤더슨 회장이 아내의 동반을 강력하게 요청해왔기 때문이었다. 가정의 화목함과 안정감을 비즈니스 파트너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그에게 권지혁 부부의 다정한 모습은 계약서의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였다. 결국 두 사람은 행복한 부부를 연기하기 위해 함께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의 풍경은 서울의 잿빛 빌딩 숲과는 전혀 달랐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싱그러운 녹음, 그리고 뺨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 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들은 해안 절벽 위에 위치한 최고급 빌라에 묵었다. 앤더슨 회장 부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와 요트 투어, 골프 라운딩 등 공식적인 일정 속에서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한서연은 타고난 예술적 감각으로 리조트의 디자인 컨셉에 대해 앤더슨 회장의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는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라 자신만의 빛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였다. 공식적인 일정이 모두 끝난 마지막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앤더슨 회장 부부가 먼저 쉬러 들어간 뒤 그들은 말없이 빌라 앞에 해변을 걸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잠겨가고 있었고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어릴 때 아빠랑 제주도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바다를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호텔을 짓는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눈에는 꿈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나는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본 기억이 별로 없어. 언제나 나에게 풍경은 개발해야 할 땅 혹은 숫자로 환산되는 자산이었으니까. 그의 씁쓸한 독백에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의외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계약서의 갑과 을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의 내면을 마주보고 있었다. 서로의 꿈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돌아가기로 한 다음 날 오전에 발생했다. 최종 부지를 둘러보기 위해 찾았던 한라산 중턱의 외딴 곳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를 만난 것이다. 여름 태풍이 몰고 온 폭우는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고 산사태로 인해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렸다. 통신마저 두절된 상황에서 그들이 피할 수 있었던 곳은 근처에 있던 낡은 산장뿐이었다. 전기가 끊긴 산장 안은 어둡고 추웠다. 그들은 낡은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젖은 옷을 말리며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와 간간이 터져 나오는 천둥 소리는 어둠 속에서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그때였다. 번쩍 하고 하늘을 찢는 듯한 섬광과 함께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천둥 소리가 산장을 때렸다. 악! 한서연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어릴 적 폭우가 쏟아지던 날 교통사고로 친구를 잃었던 끔찍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깊은 고통의 눈물이었다. 권지혁은 당황했다. 늘 당당하고 강해 보였던 그녀의 무너진 모습에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성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떨고 있는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괜찮아.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그의 단단한 팔과 낮은 목소리,
그리고 벽난로의 온기가 그녀를 천천히 진정시켰다. 한참 동안 그의 품에 안겨 있던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타닥거리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정함 대신 낯설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걱정, 연민,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었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 듯 고요해졌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권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젖은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그것은 계약에도 계산에도 없던 행동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 이성이 마비되고 억눌려 있던 본능과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였다. 키스는 서툴렀지만 뜨겁고 절실했다.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위로하듯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탐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 자신들이 한 행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약이라는 이름의 얇은 종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한 감정의 불길 앞에서 힘없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폭풍은 그들의 발만 묶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 것이었다. 제주도의 폭풍구가 남기고 간 것은 무너진 다리만이 아니었다. 권지혁과 한서연의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져 있던 방어벽과 그들을 가르던 계약이라는 경계선마저 허물어 버렸다. 서울로 돌아온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숨 막히는 어색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서로를 피했지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식탁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주도의 그 산장에서 나눴던 뜨거운 입맞춤의 기억이 되살아나 심장을 거세게 흔들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고 한서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자신의 감정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번민했다.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유라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두 사람이 제주도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냈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버인 윤 회장을 찾아간 그녀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와 권지혁의 명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결국 윤 회장은 그동안 만약을 대비해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 즉 두 사람의 혼인 계약서 사본을 꺼내들었다. 그들이 법률 사무소의 직원을 매수해 손에 넣은 것이었다. 폭풍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온라인 연예 매체에 폭탄 같은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입수, JK그룹 권지혁 총수, 경영권 승계 위한 100억 원대 계약 결혼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는 두 사람의 계약서 일부가 교묘하게 편집된 채 첨부되어 있었다. 한서연의 가족 회사를 구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은 모두 삭제된 채 오직 돈과 결혼을 맞바꾼 거래라는 점만이 부각되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결혼마저 거래 대상으로 삼은 비정한 괴물이 되었고 한서연은 돈에 자신을 판 신데렐라 콤플렉스 환자로 매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윤 회장의 두 번째 공격이 거의 동시에 이어졌다. 그는 유령 회사를 동원해 복잡한 자금 흐름을 조작하여 은하 디자인이 JK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인 것처럼 완벽하게 증거를 꾸몄다. 그리고 이 조작된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에 동시에 유출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처럼 보였다. 권지혁이 파산 직전에 회사 딸을 돈으로 사들인 뒤 그 회사를 불법적인 활동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이다.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권지혁의 리더십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세상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펜트하우스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온갖 모욕적인 단어들과 함께 인터넷을 뒤덮는 것을 보며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가족들과 평생 쌓아온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권지혁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날카로운 가시를 드러냈다. 어떻게 계약서가 유출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했잖아요. 절망에 빠진 서연이 처음으로 그에게 원망 섞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
권지혁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자신의 오만함과 그녀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한 죄의 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차가운 가면 뒤로 숨어버렸다. 유출 경로는 파악 중이야. 하지만 당신도 이 정도 리스크는 각오했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그의 차가운 대답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네, 맞아요. 모든 건 거래였죠. 잠시 잊고 있었네요. 제가 주제넘은 기대를 했었나 봐요. 두 사람 사이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여은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렸다.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사라지면 권지혁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여행 가방을 든 그녀가 현관으로 향했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권지혁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지독한 피로와 고통으로 창백해져 있었다. 어디 가는 거지? 떠나겠어요. 계약은 파기하는 걸로 하죠. 위약금은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겠습니다. 당신 인생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문을 열려고 했다. 그녀가 정말로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권지혁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주가 폭락, 이사회, 언론 대응 같은 모든 복잡한 계산들이 하얗게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떠나려는 한 여자만이 존재했다.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 그것은 회사를 잃는 것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 원초적인 상실감 앞에서 그의 얼음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CEO의 명령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남자의 절박한 붙잡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그의 손등 위로 뜨겁게 번져나갔다. 내 옆에 있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그의 말은 끔찍한 폭풍의 눈 속에서 울려 퍼지는 유일한 진실처럼 들렸다. 이제 그에게 이 결혼은 더 이상
경영권을 위한 계약이 아니었다. 이 위기는 회사의 위기가 아닌 자신의 전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되어버렸다. 그는 결심했다. 이 전쟁에서 그는 결코 그녀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권지혁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녀의 팔을 붙잡은 뜨거운 손길에 한서연은 움직일 수 없었다. 문고리를 잡은 채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움과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 늘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하던 얼음 기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그 역시 이 폭풍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손에 든 여행 가방을 내려놓았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이 함께 맞서 싸워야 할 적은 세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조종한 비열한 배후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권지혁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의 말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진실하게 서연의 마음에 와 닿았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가족사와 왜 그렇게 감정을 닫고 살아야 했는지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진심을 꺼내 보였다. JK그룹을 잃는 것은 계산 가능한 리스크야. 하지만 당신을 잃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다. 그의 투박하지만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갑과 을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유일한 편이 되어줄 운명 공동체였다. 그들의 연대는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을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터였다. 다음 날부터 권지혁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수세에 몰려 방어하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전사의 눈빛으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 실장을 비롯한 자신의 최측근들을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그의 계획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계약 결혼 사실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대신 정면으로 인정하고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대담한 전략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오명을 진실한 사랑의 증거로 바꾸는 위험 천만한 도박이었다.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JK그룹의 법무팀은 태양그룹을 상대로 할 모든 법적 소송을 준비했고, 정보팀은 윤 회장 부녀와 언론사 사이의 검은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이 은하 디자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자금 흐름의 실체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에는 한서연도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과거 태양그룹의 비열한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던 중소기업 대표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망설였지만 JK그룹의 안주인이 직접 나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하자 그들도 용기를 내어 하나둘씩 증언과 자료를 보내왔다. 이것은 이제 두 사람만의 싸움이 아닌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약자들의 연대 투쟁이 되고 있었다. 며칠 후 JK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상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언론은 권지혁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총수 자리에서 사퇴하거나 한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회장 부녀 역시 자신들의 승리를 예감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단상 위로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서연이 함께 서 있었다. 굳건히 마주 잡은 두 사람의 손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방 안의 소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근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와 제 아내 한서연 씨의 결혼은 계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기자회견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할아버지 유언과 경영권 문제 그리고 비열한 계략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한서연의 가족을 구해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결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닌 각자의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동맹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서연을 돌아보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서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끝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수를 만났습니다. 제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고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킨 단 하나의 감정.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사랑 고백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선 진심의 발로였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이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가족과 제 사랑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등 뒤의 거대한 스크린 위로 방역의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윤 회장이 언론사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 윤유라가 파티장에서 한서연을 협박하던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태양그룹 회계팀 내부 고발자의 양심선언 영상까지. 마지막으로 태양그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던 중소기업 대표들의 눈물 어린 증언들이 이어지자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비정한 CEO가 아니었고 한서연은 돈에 팔려온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악에 맞서 사랑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였다. 기자회견은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끝이 났다. 검찰이 태양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속보가 터져나왔고 여론은 순식간에 윤 회장 부녀를 향한 분노로 들끓었다. 권지혁과 한서연은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회견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조용한 복도로 몸을 피한 권지혁은 지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했다. 제주도에서의 충동적인 입맞춤도 서로를 원망하며 상처 입혔던 시간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깊고도 완전한 사랑의 확인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다. 권지혁과 한서연을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부패한 재벌 부녀 윤 회장과 윤유라에게로 향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태양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연일뉴를 통해 드러났다.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불법 로비, 협력업체 갑질 등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결국 윤 회장 부녀는 구속 수감되었고 그들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 온 뒤의 땅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는 마침내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다. JK그룹의 주가는 비자 반등에 성공했고 권지혁의 리더십은 이전보다 더욱 굳건해졌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얼음 기계가 아닌 사랑을 지킬 줄 아는 강한 남자로 기억했다. 더 큰 변화는 은하 디자인에 찾아왔다. JK그룹의 든든한 지원 아래 그리고 한서연의 뛰어난 감각과 열정으로 회사는 눈부시게 의기영게 재기했다. 아버지의 건강도 회복되어 이제는 명예회장으로서 딸의 성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돈 때문에 꿈을 저당 잡힌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하는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권지혁은 예고 없이 서연의 작업실을 찾았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업실 안은 그녀를 닮은 따뜻하고 향기로운 공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스케치에 몰두하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그의 세상은 완벽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손에 들고 온 낡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들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이제는 빛바랜 유물처럼 느껴지는 혼인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이제 이건 필요 없게 됐군. 권지혁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차가운 종이 뭉치를 내려다 보았다. 돈과 조건으로 시작되었던 관계. 서로를 속이고 세상을 속여야만 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거짓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가장 진실한 감정을 발견했다. 서연이 먼저 손을 뻗어 계약서의 한쪽을 잡았다. 그리고 권지혁도 반대편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마침내 수십 개의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과거의 족쇄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종기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지자 권지혁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계약의 증표가 아닌 진심을 담은 사랑의 약속이었다. 한서연 씨,
지난번에는 내 필요에 의해 당신에게 결혼을 제안했소. 하지만 오늘은 내 심장이 당신 없이는 뛸 수 없기에 다시 청혼하는 겁니다. 나의 세상에 들어와 빛이 되어주고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준 당신에게 내 남은 평생을 바치고 싶소. 나와 정말로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기꺼이 당신의 진짜 아내가 될게요. 권지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몇 달 후 그들은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정재계 인사들을 초대했던 화려한 쇼가 아니라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정원에서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시고 올리는 작고 소박한 예식이었다. 서연이 직접 디자인한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권지혁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드럽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진실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1년 후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성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서연이 그린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놓인 화분들은 생기를 더했다. 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권지혁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서연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중독된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되어 있었다. 지혁 씨, 다음 주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뭐 하고 싶어요? 서연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제주도에 다시 갈까? 이번엔 폭풍우 말고 별 보러. 그의 말에 서연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평화로워져 있었다. 차가운 CEO는 계약 결혼을 통해 진짜 사랑을 배웠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찬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